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같은 요일 기준으로 7개월 만에 최소 기록을 이어가면서 감소세를 굳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한 등교시 발열 검사가 폐지되고 급식실 칸막이도 없어집니다. 코로나19 유행 위험이 줄어듦에 따라 학교 방역 부담을 줄여준 건데 등교 전 자가진단 앱 기록도 감염 위험 대상자에게만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취급하는 담당 약국 수를 현재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위치 정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3,200곳인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을 6,000곳까지 늘리고 스마트폰 지도 앱으로 담당 약국 위치를 이달부터 제공할 계획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희생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구조된 신생아를 입양하겠다는 요청이 전 세계에서 쇄도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태어나 탯줄이 달린 채 발견된 신생아는 엄마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숨지고 홀로 남은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 북쪽 해안 지역에서도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해 건물이 무너지고 여러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불의 고리에 속하는 인도네시아에서는 불과 석 달 전에도 규모 5.6의 강진이 일어나 60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40일 만에 재개하는 등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일부터 시행한 중국 내 공관의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조기 해제해 11일부터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중국의 춘절 연휴 이후 재확산 징후가 뚜렷하지 않고 신규 변이 발생하지 않아 중국발 입국자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입국 전후 검사와 공항 내 검사 결과 대기, 임시 재택 격리시설 운영, 항공 증편 제한, 독자지 일원화 등 나머지 조치들은 일단 유지합니다. 새학기가 시작하는 다음 달부터 등교 시 발열 검사가 없어지는 등 학교 방역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유행 위험이 감소한 점을 고려해 온전한 교육 활동 회복에 주안점을 둔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등교 시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폐지되고 자가 진단 앱은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동거 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기다리는 경우 등에만 참여하도록 권고됩니다. 다만 학교별 감염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감염 위험으로 결석했을 때는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 약국 수를 확대하고 위치 정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재 3,200곳인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을 6,000곳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스마트폰 지도 앱을 통해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의 위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코로나 치료제 약국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맵은 9일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네이버 지도는 오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은퇴한 노인들이 의료급여 삭감에 반발하는 집단 시위를 벌였습니다. 제로 코로나 3년 동안 쌓인 재정 적자와 빨라진 고령화 시계 등 구조적 모순이 배경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부슬비 속에 우산을 들고 몰려든 군중들이 시청 앞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국제 공산당가를 부르며 경찰과 대치한 이들 대부분은 퇴직한 노인들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가 2월부터 은퇴자들의 의료보험 급여를 70% 삭감하면서 벌어진 시위입니다. 我260块零9毛3，我以后只变成83块，是不是抢走了一大半呢？ 제로 코로나 3년, 막대한 방역 비용을 의료보험 기금으로 충당하면서 고가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나마 재정이 튼실한 베이징조차 의료 실비 외엔 보험급여를 지출할 수 없도록 막은 상태입니다. 헤이룽 장성 등 일부 지방은 일선 행정조직을 축소하고
주민 복지 혜택도 줄였습니다. 중국의 고령화 시기까지 빨라지면서 사회 보장기금마저 10년째 중앙재정보조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실정입니다. 비슷한 문제가 중국 전역으로 번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한에선 15일 추가 집회도 예고돼 있는데 다음 달 양회를 앞두고 법치를 강조한 공안 당국과 충돌 우려도 제기됩니다. 切实维护国家政治安全，要加强社会治理，运用法治思维和法治方式，推动矛盾纠纷排查化解。 지난 연말 백지 시위를 비롯해 제로 코로나 3년 동안 쌓인 구조적 모순에 대한 집단 반발이 잇따르면서 집권 3기를 여는 시진핑 정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독감 환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며 지난주 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17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33.6% 감소한 수치인데 다만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이 4.9명과 비교해서는 3.5배 수준으로 여전히 높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7세에서 12세 소아 의심 환자 분율이 25.7명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지만 일주일 전에 42.9명보다는 크게 줄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넘어섰습니다. 9호 사각지대에 머물던 시리아 반군 지역에도 처음으로 지원 차량이 들어갔고 교황도 다시 한번 자애로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지진이 무너뜨린 건물 옆에는 주민들이 망연자실 앉아 있습니다. 임시로 담요에 덮인 시신은 구조대가 수습해 주길 기다립니다. Gelsinler bir an önce atsınlar yani burayı bir an önce yapsınlar. Yani ben Mardin'den gelmişim burada çevrem yoktur diye ben böyle bekleyeceğim. Bak kendi imkanlarımızla çıkardık bir ölü bir yaralı. 건물 잔해 속에서 생사를 오가며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최대 20만 명. 기적의 구조 소식이 잇따르고 있지만 사망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지진 사흘 만에 동일본 대지진 때의 18,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유엔은 인도주의 긴급구호 사무차장을 피해 지역에 파견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구호 사각지대로 꼽히던 시리아 반군 장악 지역에도 구호 물자를 처음으로 보냈습니다. The first United Nations convoy crossed into northern Syria through the Bab al-Awa crossing. It included 6 trucks carrying shelter and other desperately needed relief supplies. 튀르키예 당국이 구조에 투입한 인력은 11만 명, 중장비는 5,500대. SNS를 통해 9개 언어로 글을 올린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마음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자며 지원을 재차 호소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무너진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구할 수 있다는 이른바 골든타임 72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원들의 필사의 노력으로 곳곳에서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튀르키예 카라만 마라스에서 구조대원들이 한 아이를 구조 중입니다. 힘겨운 작업 끝에 드디어 아이를 꺼내서 이송합니다. 아이를 구한 구조대원은 탈진한 듯 잔해 위에 주저앉아 있고 동료가 다가와 위로를 건넵니다. 시리아에서도 기적의 생활은 이어집니다.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에서 압둘 하킴을 찾아냈습니다. 하킴의 머리가 보이자 말을 걸어 안심시키며 구조를 이어갑니다. يلا احنا 5 دقائق مد ايدك لفوق لشوف حرك ايدك لشوف يا عيني عليك يا بطل يا عبد الحكيم. 하킴이 구조되자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구조된 아이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وضع الطفل للإطلاق من تحت الأنقاض من جنديريس. نحن اليوم تاريخ 9/2. البنت ولله الحمد البنت سميناها آية مشان ما نضل نصح لها حديث ولادي. 튀르키예에서는 구조된 영아들을 이송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까지 동원됐습니다. 16명의 영아들이 카라만 마라스에서
전용기에 태워져 수도 앙카라로 이송됐습니다. 영부인까지 병원을 방문해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강아지도 구조대원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잔해 속에 갇혀 머리만 나와 있는 강아지. 구조대원들이 철근을 잘라내고 잔해를 치워 구조합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는 구조대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강진이 강탄 시리아 폐허 속에서 기적처럼 태어난 아기에게 전 세계에서 입양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신생아는 지난 6일 잔해 속에서 임산부가 마지막 힘을 다해 출산하고 숨진 뒤 탯줄이 달린 채 발견됐습니다. BBC에 따르면 현재 아기가 치료받고 있는 시리아 아프린의 어린이병원에는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문의 전화가 수십 통 걸려왔습니다. 소셜미디어에도 이 아이를 입양할 방법을 묻는 글이 수천 개 올라와 있다고 BBC는 보도했습니다. 병원에 옮겨졌을 때 곳곳에 멍이 있었고 숨쉬기도 힘들어했던 아기는 현재 안정된 상태라고 의료진은 전했습니다. 의료진은 아기에게 아랍어로 기적을 뜻하는 아야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병원 소속 의사의 아내가 젖을 먹이며 돌보고 있습니다. 강진 발생 이후 튀르키예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런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20년째 권좌에 있는 국정 최고 책임자가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하타이주를 비롯해 강진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가족과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구조대를 격려하는 자리.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흡한 재난 대응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런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Elbette eksikler var. Şartlar çok açık, net, ortada. Böylesine büyük bir felakete hazırlıklı olabilmek mümkün değildir. 당국의 대응, 구조 활동과 관련해 하타이주의 예를 들었습니다. Şu an itibariyle Hatay'ımızda asker, jandarma, polis toplamda 21.200 personel. 이런 상황인데도 부정직한 사람들이 아무런 구호 활동이 없다고 허위 비방하고 있다며 지금은 단결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20년째 집권 중인 국정 최고 책임자의 발언은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재 튀르키예에서는 구조작업 지연과 20여 년간 징수한 지진세의 불분명한 용처, 심각한 부실공사 정황 등을 놓고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CNN은 막심한 강진 피해로 대중의 좌절감이 커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진 발생 후 당국을 비판하는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던 트위터는 최근 튀르키예에서 접속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5년 전 대통령제 개헌과 대선 승리로 21세기 술탄 자리에 오른 에르도안 대통령. 독재자의 지도력이 5월로 다가온 선거를 앞두고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 북쪽 해안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와 인도네시아 기상당국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9일 오후 2시 반쯤 인도네시아 파푸아섬 북부 자야프라에서 서남서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남위 2.52도, 동경 140.79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km입니다. 현재 경찰은 이번 지진으로 바닷가 인근의 식당 건물이 무너져 4명이 숨지고 주택 5채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른바 불의 권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어서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2004년 12월에는 규모 9.1의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발생해 인도네시아인 17만 명 등 모두 22만 명이 숨졌고 지난해 11월에도 서자바주 치안주루에서 규모 5.6의 강진이 발생해 60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양우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 5위는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50년 만에 핵 추진 로켓을 개발한다. 이거를 다시 재개하겠다. 이 소식이 올랐습니다. 네. 이제 현재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이 로켓들은 산화제를 통해서 연료를 가열시키고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를 분사해서 추진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네. 그런데 핵 추진 로켓이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핵 분열을 이용을 해서 한 2,400도 가까이 올라가는 고열로 이 추진제를 가열시키고 추진력을 얻는 로켓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기존 화학 로켓보다 핵 분열을 이용하게 되면 효율이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이 뭔지가 가장 궁금한데 네. 이 비행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현재 기술로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려면 잘하면 제일 짧은 기간이 한 7개월 정도, 최대 한 9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네. 이 핵 추진 로켓을 타고 간다면 3분의 1 정도 줄어드니까 이 약 3개월 만에 화성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주 비행사가 우주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 또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요. 네. 또 비행 기간이 단축되면 뭐 식량이나 보급품 같은 것들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같은 크기의 로켓에 더 많은 과학 장비를 실을 수 있게 됩니다. 네, 핵 추진 로켓으로 비행 시간이 줄어들면서 얻는 이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왜 이제야 개발이 진행되는 걸까요? 네, 이 사실 나사는요, 지난 1955년부터 72년까지 핵 추진 로켓을 개발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시도는 했던 거죠. 네. 지금의 로켓 방식 자체가 뭐 연료 소모가 많은 것은 물론이고 로켓 발사 속도 또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 핵 추진 로켓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이 핵 추진 로켓 개발이 무산된 데의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이었습니다. 이 핵 추진 로켓이 만약 공중에서 폭발을 하면 이 방사능 누출 위험이 너무나 크고요. 또 개발 비용 역시 막대하게 들어서 당시에는 실제 개발이 완성까지는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현재 이 핵 추진 로켓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인공위성이나 로버, 이제 각각 지상에 활동하고 있는 로버들이 이 원자력을 이 전력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그만큼 관련 노하우를 계속해서 쌓았다는 거죠. 이 50여 년 만에 핵 추진 로켓 개발을 이제 재개를 한 만큼 나사는 미 국방부 산하에 있는 고등 연구 계획국이죠. 이 다르파와 함께 오는 2027년까지 핵 추진 로켓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기술이 많이 좋아진 만큼 이번엔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챗 GPT 관련 소식이 올라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픈 AI가 개발했던 인공지능 챗봇 챗 GPT가 뭐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면서 이 검색 시장에 대변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우선 구글이 가장 먼저 대응을 나섰다고 합니다. 네. 구글은 지난 6일 새로운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 바드 출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현재 바드는 평가자들에게 공개돼서 외부 피드백과 함께 자체 내부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글은 수주 안에 일반인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바드는 구글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언어 프로그램 람다에 의해서 구동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구글 모회사죠.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CEO는요. 바드는 이 웹 정보에 있는, 그러니까 웹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최신의 또 가장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구글이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바로 엔진을 공개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인공지능 챗봇을 장착한 새로운 검색 엔진 빙을 공개했습니다. 빙 역시 이용자가 대화형으로 만약에 질문을 하게 되면 기존의 검색 결과, 그냥 이제 결과를 그 키워드 형식으로 알려주는 검색 결과와 함께 대화형으로도 답을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챗 GPT가 답하는 방식처럼 이 질문을 추가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부터 이 오픈 AI에 투자를 하면서 전략적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빙에 장착된 AI 기술이 챗 GPT와 유사하긴 하지만 실제 챗 GPT 자체는 또 아니라고 합니다. 네. 빙의 새 버전은 현재 데스크톱용으로 제한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수주 안에 이제 MS 역시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MS는 또 이 모바일용 버전도 개발해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구글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대화형 AI 기술을 탑재한 이 검색 엔진을 공개함으로써 이 챗GPT로부터 시작된 검색 경쟁이 앞으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네. 정말 많은 IT 대기업들이 나서고 있는 걸 보니까 이 대화형 AI 기술이 정말 대세이지 않나 싶은데요. 3위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소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챗GPT가 뭐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한국어 관련 정보가 부족한 탓에 아직은 이제 명확한 답을 얻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검색이나 번역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이트,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를 많이 이용하게 되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네이버에 있는 번역 인공지능 파파고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한국어에 특화된 번역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뭐 간단한 글은 물론이고 사진이나 컴퓨터 화면 속에 있는 글씨까지도 번역해주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런데 한 일본인이 파파고로 웹툰 번역을 해서 번역상 신인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신인상을 받은 일본인은요, 마스스의 유키코 씨입니다. 이 유키코 씨는 국내 웹툰이죠. 이 미래의 골통품 가게라는 이 웹툰을 자기가 이제 읽은 뒤에 이 파파고를 사전 대신에 사용을 해서 번역을 하고 생소한 용어나 개념 등은 이제 관련 논문을 찾아서 맥락을 파악해서 다시 재수정을 하는 등의 번역 과정을 거쳤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이 인공지능으로 초벌 번역을 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또 한국어가 서툴긴 하지만 한국어 선생님에게 이 번역대회 참가를 권유받을 정도로 자신의 실력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요. 인공지능 번역기 사용을 예상하지 못했던 이 번역상의 주관 기관이죠. 한국문학번역원 역시 사실 이 상황이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번역원은 공모 자격 규정에 기계 번역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은 사실 없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신인상의 취지 자체가 스스로 이 혼자 번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자 이런 의미인 만큼 수상작에 관련해서 앞으로 확인 절차를 밟는 등의 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윤리적인 논의도 맞춰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2위는 코로나19 소식인데 정부가 일상 전환의 시기를 콕 집어서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인데 5월쯤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이 지청장은 아직 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나진 못했지만 이 긴 터널의 끝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5월쯤이면 일상으로 우리가 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이 전망을 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WHO가 4월 말쯤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그러니까 팬데믹을 해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예. 미국 역시 5월 11일에 이 비상사태 해제라는 정확한 시점을 공개를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역시 5월쯤이면 방역 수준이 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이 비상사태가 해제되게 되면 코로나19에 대한 이 법정 감염병 등급이 독감 수준인 4단계로 낮아질 것이고요. 지금 현재 실내 마스크 해제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 2단계까지 넘어가서 완전 해제로 갈 수 있고요. 또 확진자 의무 격리, 7일 동안 의무 격리가 있는데 이것도 해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19가 풍토병 수준으로 관리를 되려면 사실 정기적인 예방접종이 또 뒤따라야 하거든요. 네. 이에 대해 지청장은 이 고위험군은 1년에 2번, 또 일반인은 1년에 1번 정도 이 정기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된 이후에도 확진자 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네. 이 새학기부터 학교 급식실 내에 뭐 칸막이가 사라지고 또 등교할 때 이 발열 검사를 하는 것까지 해제가 된다고 하니까 진정한 의미의 일상 회복이 정말 머지 않아 보입니다. 네, 2위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1위 소식을 알아봐야 할 텐데요. 아무래도 튀르키예 강진 소식이 1위를 차지했겠죠. 네, 맞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 새벽 4시쯤이었죠. 튀르키예 동남부 도시 서북쪽으로부터 약 33km 떨어진 내륙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첫 번째 지진인 규모 7.8은요. 1939년 이후로 튀르키예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얼마나 지진 강도가 컸는지 진앙에서 1000km 떨어진 지역에서도 이 진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이죠. 오후 1시쯤
첫 강진 발생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또 규모 7.5의 지진이 또 한 번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연달아 발생한 두 번의 강진으로 튀르키예는 물론 인접국인 시리아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와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죠. 이 사망자 수는 지금 10일 오전 기준으로는 2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망자까지 넘어선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현지 전문가들에 의하면 최대 20만 명의 시민들이 아직 건물잔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인명 구조 골든타임인 72시간도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희생자 수는 더 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강진으로 인한 또 붕괴 형태가 큰 피해를 초래했다고 들었는데요. 이걸 팬케이크 붕괴라고 하더라고요. 팬케이크 붕괴가 정확히 뭘까요? 네, 이 대부분 우선 잠을 자던 새벽에 발생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또 피해가 컸지만 이 건물 붕괴 형태가 팬케이크 붕괴 형태를 띠어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라고 이제 건축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건물이 무너지는 데는 크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건물 중심부가 무너지면서 V자 형태를 가리키는 V자형 붕괴가 있고요. 네. 한쪽 벽은 부서지고 한쪽 벽은 다행히 잘 버텨서 기울어진 형태로 붕괴가 일어나는 캔딜레버 붕괴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거의 모든 층이 수평을 이룬 채 그대로 이렇게 탁탁탁탁 내려오는 방식으로 여러 층이 눌려서 마치 팬케이크를 위로 쌓는 것 같은 모습의 팬케이크 붕괴가 있습니다. 네. 이번 튀르키예 강진에 의한 붕괴는 뭐 많은 화면에서 다들 보셨겠지만 팬케이크 붕괴였죠. 예. 이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사실 팬케이크 붕괴가 건물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지진이 건물 하단 밑부분을 이제 영향을 주잖아요. 그럼 건물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한 층씩 천천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붕괴가 진행되면 위에 층이 밑에 층으로, 밑에 층이 또 밑에 층으로 쭉쭉 하중이 밑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무게가 늘어나게 되고요. 다른 붕괴와 달리 평평하게 수평으로 붕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잔해 속에 빈 공간이 없어서 생존자 구출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내진 설계가 없이 부실한 자재로 만약에 건물을 짓게 되면 이 팬케이크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하는데요. 건물 내부에 철근 등의 보관재가 없으면 또 문제가 생기고요. 또 충격 흡수가 안 되는 콘크리트 등의 콘크리트 위주로 건물을 짓게 되면 이렇게 쉽게 무너져서 많은 피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거에 대형 지진이 자주 일어났던 튀르키예가 대비가 아예 없지 않았다는 게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난 2007년에 내진 설계 의무화가 담긴 건축법을 튀르키예가 개정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5조 원이 넘는 지진세 또한 걷어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실 시공 또 불량 자재 사용 등을 이 눈 감아줬던 관행에 의해서 지금의 문제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번 강진으로 인해 인명 피해는 건축 기준을 무시하고 또 감독을 소홀히 했던 인재의 또 다른 결과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게 지진 대비하려고 제도도 바꾸고 또 5조 원이나 되는 세금도 걷었는데 이 수천 채의 건물이 정말 맥없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인재라는 비판이 나올 만합니다. 자,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핫파이브 양효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통방통한 대답으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AI, 인공지능 챗봇 GPT가 국내 AI 중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를 적수로 지목했습니다. 국내 AI 기업 상당수는 챗 GPT는 혁신이라기보다는 흥미로운 접촉면 확대로 보고 도전장을 냈고 일부는 협력을 위한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뛰어난 창의성으로 주목받는 초거대 AI인 챗 GTP. YTN에 대한 시를 지어달라고 하자 멋진 영시를 바로 지어냅니다. 일부 미국 대학가에선 사용 금지령이 내릴 정도로 파급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 So let's say writing an essay that you do in about 2 weeks, and then all you have to do is press enter. And just like that, the AI will begin to generate a complete essay that's worth about 20% of your grade in about 20 seconds. 2021년까지의 정보를 토대로 한 데다 한국어 정보는 부족하다 보니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YTN 관련 답변에선 부정확한 대답도 가끔 나옵니다. 챗 GPT에게 한국 내 경쟁자를 뽑아보라고 하니 카카오와 네이버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카카오는 챗 GPT의 단점이 명확해 구글 검색의 일부 대행에 그칠 것이라며
한국어에 특화된 대화형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챗GPT는 실제 서비스가 아닌 체험 목적의 데모 서비스에 불과하다며 초거대 AI의 상용화가 관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신 회사들도 관심입니다. KT는 챗GPT의 한국어 데이터가 부족하고 잘못된 정보도 다수 있어 사업 적용이 어렵다며 사업에 최적화된 초거대 AI를 만들 예정입니다. LG는 계열사가 속한 산업 전문 데이터를 학습한 초거대 AI로 인간을 돕는 전문가 AI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챗GPT와는 방향 자체가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SK텔레콤은 자사의 성장형 AI 서비스 ADAS의 지식 대화에 챗GPT를 접목시켜 방대한 정보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챗GPT의 등장에 국내 AI 업체들의 맞대응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건설기계 무인화, 자율화와 모듈러 공법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을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기준이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에서 건설 산업의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민관합동규제혁신 TF를 구성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개선 요구가 많은 규제 개선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머신 가이던스, 머신 컨트롤 시공 기준 등 스마트 건설 기술 관련 기준을 표준 시방서에 수시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공공요금과 기름값이 오르면서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힘든 곳이 많은데요. 사회복지시설도 빠듯한 운영비에 난방비 부담까지 커지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노숙인 70여 명이 지내는 생활시설입니다. 이번 겨울은 난방비가 많이 올라 추위가 잦아도 난방 시간을 더 늘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날씨가 되게 춥잖아요. 추운데 사실 더 해드리고 싶은데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마다 내복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무릎 담요 같은 거 제공해주고 있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등유 가격과 심야 전기세가 많이 올라 난방비가 지난해보다 30%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난방유의 경우 가격이 1년 사이 2배가량 뛰면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거주 생활시설은 전기로 난방을 해야 하는데 지난달 전기료가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1년 전보다 전기를 아껴 썼어도 전기요금은 20% 가까이 더 올랐습니다. 올겨울 운영비에서 난방비가 30%까지 차지하면서 그만큼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된 관계로 다른 비용을 줄여서 전기세를 지금 충당을 해야 되는 관계로 거주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늘어난 난방비 비중으로 시설 운영에 불편이 있더라도 정부의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지자체들이 나서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연료비가 급등하는 바람에 그다음 전기료 단가도 높아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단가보단 더 많은 그 차액분만큼 책정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난방비 급등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때야 하는 땜질식 지원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지역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 4천 가구에 올 겨울 난방비가 최대 59만 2천 원 지원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요금 지원 수준에 맞춰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지역 난방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산업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200만여 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168만 가구를 상대로 다음 달까지 겨울 난방비를 59만 2천 원까지 지원하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산업부의 대책은 전체의 약 15%에 해당하는 지역 난방 취약계층에도 똑같이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나날이 치솟는 물가에 유통업계가 한 푼이라도 저렴한 초저가 상품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컸던 소비자들은 반값 할인 경쟁이 반갑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한우 판매대가 모처럼 북적입니다. 한우 산지 가격 하락에 발맞춰 이번 한 달 동안 한우를 할인 판매하자 손님들이 몰려든 겁니다. 아이라서 자주 소고기를 먹여야 되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먹일 만한 것 같아요. 반갑죠. 네, 물가가 비싸서 고기를 많이 못 먹이니까 네, 많이 더 싸졌으면 좋겠는데. 등심은 100g당 7,900원, 국거리와 불고기는 단돈 2,990원으로 기존 판매가보다 최소 30% 이상 저렴합니다. 평소 비싼 가격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한우로 온 가족이 넉넉하게 먹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로 고기 먹기도 너무 힘들고 물가가 최근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저도 하나 사가려고 그래요. 반값 치킨과 반값 피자에 이어 이젠 반값 빵까지 등장했습니다. 밀가루와 버터 등 원재료값 상승에 한 끼 식사 대용인 빵값도 슬금슬금 오르자 이 식품업체는 반값 크로와상을 선보였습니다. 고품질의 빵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여서 좀 고객분들도 실제로 많이 궁금해하시고 직접 사가시기도 하시고 많이 찾아주시는 분위기입니다. 빵 8개 한 세트 가격은 5,980원으로 개당 748원꼴입니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도 가끔 빵 간식으로 먹는데 이렇게 알짜배기로 나오면은 이제 저희 간식 먹기도 부담 없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이거 하나 샀거든요. 유통 과정에서 물류비와 마케팅비를 덜어낸 초저가 자체 상품으로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붙잡기도 합니다. 이곳 편의점에서는 1.8리터짜리 대용량 우유를 시중가 대비 20%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유값 인상 여파에 2주간 매출은 직전 분기 대비 45.5% 더 상승했습니다. 편의점은 비싸다는 기존 인식을 깨고 핫바와 쌀밥, 달걀 등 자체 제작 상품 누적 판매량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른 상품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맛이라던가 그 외관상 봤을 때 그렇게 내용이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은데 가격이 그래도 20% 이상 싼 것 같아가지고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유통업계의 반값 경쟁 소식이 반갑긴 하지만 나날이 치솟는 물가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혼비백산 놀란 듯이 눈을 부릅뜨고 두 손은 얼굴을 깊이 감싼 채 힘껏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장면, 어디서 본 적이 있는 모습이죠. 바로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입니다. 대상을 단순화해 인간의 깊은 내면을 묘사한 작가 뭉크는 절규하는 사람의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비운의 화가 뭉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뭉크의 절규,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보셨을 만한 작품인데요.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려주시죠. 네, 저도 이 작품은 어렸을 때부터 일찍 접했던 것 같은데요. 워낙 유명해서 패러디도 굉장히 많죠. 이 뭉크의 절규는 1893년에 그려진 작품이고요. 이 뭉크가 살면서 굉장히 다작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사랑받는 작품입니다. 네, 특히 뭉크 자신도 이 작품에 대한 애착이 커서 같은 그림을 여러 점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뭉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친구와 산책을 나갔는데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피피처럼 붉어졌고 나는 한 줄기 우울을 느꼈다. 친구들은 앞으로 걸어가는데 나만 공포에 떨며 서 있었다. 강력하고 무한한 절규가 대자연을 가로지르는 듯했다. 네, 지금 뭉크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실제 경험을 모티브로 그려졌는데요. 이 작품 속에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이 남성은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이 뒷배경 속 작은 두 인물은 함께 산책하던 친구들이겠죠. 이 당시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뭉크에게 이 걷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불안과 혼란한 감정이 시각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 붉은 빛의 하늘과 또 강렬하게 대비되는 우울한 푸른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마치 아주 더운 여름에 아지랑이 피듯이 일렁이는 형태들, 그리고 공허하게 열린 입과 단순히 뚫려있는 듯한 눈의 생김새가 해골 같기도 하고요. 네. 또 약간은 불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뭉크의 절규에는 인간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봤을 우울함과 불안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극대화되어 있는데요.
이 뭉크 자신이 살면서 가장 가까웠던 감정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예술가들보다도 잘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뭉크의 불안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이 절규에 대한 작품을 보면 왠지 뭉크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요. 뭉크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네, 노르웨이에서 태어난 에드바르트 뭉크는 어린 시절부터 예술적 재능이 풍부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뭉크의 삶에 일찍부터 불운이 닥치는데요. 이 뭉크에게는 굉장히 잘 따랐던 누나와 3명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와 누나가 모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네. 네, 이때 뭉크는 크게 충격을 받았고요. 이 가족이 연달아서 사망하게 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무척 커집니다. 이 죽음은 훗날 뭉크의 작업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기도 하죠. 이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 남겨진 아이들을 아버지와 이모가 함께 돌보게 되는데요. 이 아버지가 종교에 기대면서 점점 광신도적으로 변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뭉크는 이 영향으로 환영을 보거나 또 악몽에 시달리는데요. 안 좋은 일은 몰아서 온다는 말이 있듯이 설상가상으로 뭉크의 여동생은 어린 나이에 정신질환을 앓고요. 또 남동생은 결혼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게 되면서 이 어린 뭉크의 삶이 비극적으로 치닫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의지했던 게 바로 미술인데요. 10대 때부터 꾸준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예술혼을 불태웠습니다. 네, 하지만 뭉크의 아버지는 뭉크가 공학도의 길을 걷길 바랬기 때문에 이 기술대학에 입학해서 물리와 화학 또 수학 등을 공부하는데요. 건강 악화로 학업을 중단했다가 예술학교에 입학해서 본격적으로 미술을 공부합니다. 네, 1889년 첫 개인전을 통해서 인정받으면서 파리로 떠나게 되고요. 이 고갱과 고흐 또 로트렉 등 대가들의 전시를 보면서 깊은 영감을 받습니다. 네, 파리뿐만 아니라 베를린 또 크리스티아니아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굉장히 다작을 하는데요. 이 수많은 작품을 시에 기증한 후에 1944년에 80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네. 이 절규라는 작품명처럼 이 뭉크가 삶에서 수없이 많은 절규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뭉크의 연애사까지 불행했다고요? 네, 뭉크가 1881년에 크리스티아니아에 있는 아트 앤 디자인 스쿨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1년 후에 동료들과 함께 작업실을 차리게 됩니다. 네, 이후에 전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인지도를 쌓게 되는데 이 전시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면서 프리츠 탈로라는 작가의 후원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뭉크가 이 프리츠 탈로의 형수였던 하이베르그 부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부인의 이름은 밀리 탈로인데요. 워낙 어둡게 살았던 뭉크에게는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무척 순수한 감정으로 좋아하게 되는데요. 이 극도로 자유분방했던 이 부인 때문에 뭉크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외에도 주로 불행한 연애를 했던 뭉크는 결국 여성을 혐오하는 수준까지 갔고요. 이 뭉크의 작품 중에서 마돈나나 흡혈귀 등에서 이 여성에 대한 증오와 내면의 상처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 뭉크의 이런 여성들 말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하지만 또 가장 사랑했던 여성으로 유명한 연인들을 작품 속에 담기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뭉크가 사랑했던 툴라 라르센이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이 툴라는 일방적으로 뭉크를 힘들게 했던 다른 연인들과는 좀 다르게 서로 깊게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너무 과해져서 이 뭉크에게 집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뭉크에게 결혼을 요구하면서 자살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게 되는데 이를 말리던 뭉크가 툴라가 지니고 있던 이 총에 맞게 되면서 손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네, 이 일로 뭉크는 왼손의 가운데 손가락을 잃게 되는데요. 후에 뭉크는 이 일을 작품에 담기도 합니다. 네, 마라의 죽음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마라의 죽음은 원래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작가가 그린 작품명이기도 합니다. 이 다비드의 원작은 전라의 모습으로 순교자처럼 생을 마감한 자신의 친구를 기리는 작품인데요. 이 뭉크는 툴라로 인해서 부상을 입어서 이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과 서 있는 툴라의 모습을 작품에 담아냈습니다. 이 침대 위에 전라로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 낭자한 혈흔이 그려져 있고 또 슬픈 듯 하면서도 태어난 툴라의 표정이 보이는데요. 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둘은 완전히 갈라서게 됐다고 합니다. 네, 사랑이 지나쳐서 아주 끔찍한 사건까지 일어나게 됐던 거군요. 자, 뭉크가 조금 전에 다작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그림을 많이 그렸던 겁니까? 네, 오늘 다루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뭉크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유독 불행한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어쩌면 자신에게 닥친 이 비극 속에서 얻게 된 불안감이나 우울함, 또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 뭉크의 작업에 불쏘시개 같은 역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뭉크는 심약한 정신 상태와 잦은 음주, 또 그로 인한 다툼 등으로 환각이 심해지는 등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병원에 입원해서 요양을 하면서 상태가 점점 나아지게 됩니다. 이 뭉크는 활동하면서 번 돈으로 스퀘엔과 에켈리라는 지역의 그 땅을 사서 20여 년간 꾸준하게 작업을 하고요. 80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 뭉크가 자신의 작품을 전부 시에 기증을 합니다. 유화 약 1,100여 점과 드로잉 4,500여 점, 또 18,000여 점의 판화 등을 기증했다고 하니까 사는 내내 굉장한 양의 작업을 남긴 셈입니다. 네, 2만 점이 훨씬 넘는 작품을 그렸고 또 그걸 기증된 셈인데요. 어느 미술관에 가면 이 엄청난 작품들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뭉크 미술관에 보면 볼 수 있는데요. 이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미술관 중 하나인데요. 뭉크 미술관이라는 이름처럼 뭉크의 작품만 다루는 곳입니다. 네, 1994년에 뭉크 사망 50주년을 맞이해서 보수공사에 들어갔다가 2021년에 새롭게 재개관을 했습니다. 13층의 거대한 건물이고요. 1963년에 세워진 기존 뭉크 미술관에 비해서 5배가 넓어졌는데요. 이 뭉크의 작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곳으로 재개관하게 됐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건축가인 후안 헤레로스의 건축회사가 설계를 맡았고요. 오늘 소개한 뭉크의 대표작이죠. 이 절규 또한 이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뭉크 미술관은 단 한 명의 예술가의 작품으로 채워진 이 미술관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노르웨이에 여행을 가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사실 절규가 너무나 익숙한 작품이라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재미있는 장면에 삽입되기도 하는데 뭉크의 깊은 애환이 담겨 있는 작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자, 사이언스 인 아트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생후 30일에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개발됐습니다. 미국 듀크 의대 연구팀은 생후 30일 동안의 생활 특징을 광범위하게 분석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발생할 아이를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나중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나 다른 신경 발달 장애가 나타날 아이들을 구분할 수 있으며 초기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신호를 포착하면 치료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도장버섯에서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천연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송균관대 공동연구팀은 도장버섯 추출물로부터 분리한 항생물질이 헬리코박터균의 증식을 최대 33.9%까지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새로 발견한 항생물질이 헬리코박터균 항생제로의 활용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존 항균 물질인 퀘르세틴보다 증식 억제 효능이 약 12%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화성 로버 큐리오시티가 고대 호수의 존재를 확실하게 입증할 물결 구조의 암석을 찾아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큐리오시티가 약 5,500m 높이의 샤프산에서 수십억 년 전 얕은 호수에서 표면의 파도가 바닥 퇴적물을 자극해 만들어낸 물결 모양의 암석 표면 사진을 전송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마른 땅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던 곳에서 물결 구조의 암석을 발견했다면서 지금까지 봐온 것 중 화성에 물과 파도가 존재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달 화성 탐사용으로 개발 중인 슈퍼 헤비 로켓의 점화 시험을 진행한 결과 33개 엔진 중 31개 엔진에서 10초가량 불꽃을 내뿜으며 작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화 시험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는 작동이 성공한 31개 엔진으로도 달 화성 탐사용 우주선인 스타쉽을 지구 궤도로 보내기에 충분하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슈퍼헤비 로켓은 스타쉽 우주선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재활용 로켓으로 나사의 우주 발사 시스템 SLS 로켓보다 2배 강력합니다. 최근 슬램덩크, 타이타닉 등 극장가에 복고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경기 속에서 삶이 팍팍해지면서 과거 따뜻한 마음과 낭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추억을 찾고 있는 건데요. 이런 낭만은 비단 영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과거엔 이웃과 안부를 묻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것이 일상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돌아보고 먼저 안부 인사를 건네보시는 것도 과거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